반갑습니다. 코드박스 서광열입니다. 네, 멀리 제주도까지 많은 개발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되게 반갑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실제로 매일매일 코드를 쓰시는 분 생각보다 너무 적으신데요. 코드를 매일매일 쓰진 않지만 본인이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소유 증명입니다. Proof of Ownership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좀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코드박스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저희는 코드체인이라는 블록체인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막 1년 넘었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사실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저희는 오픈 소스로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저희가 소스 코드를 GitHub에 공개를 했고요. 현재는 허스키라는 테스트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테스트 네트워크를 보실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저희 기술 자료나 관련된 내용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코드체인 엔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 여러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코드체인 엔진 자체는 소개를 몇 번이나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코드체인 엔진보다는 저희가 블록체인 업체로서 가지고 있는 좀 고민들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소유 증명이라는 아마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좀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지만 어쨌거나 블록체인이라는 게 실제 서비스의 접목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어야지만 엔진 혹은 플랫폼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는 고크립토봇이라고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었어요. 애플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전 세계 최초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었고요. 당시에는 저희가 코드체인 엔진을 완성을 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유저들이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블록체인이 서비스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스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고크립토봇에 PVP 모드가 있어요. 캐릭터가 여러 개가 참전을 해서 그 중에서 승리팀을 뽑고 또 MVP를 뽑는 일종의 랜덤한 함수를 실행하는 로직인 건데요. 이 코드가 서버에서 실행되면 아마 한 1원도 안 나왔을 굉장히 간단한 코드거든요. 근데 이거 저희가 이더리움에서 실행했을 때 가스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저희가 PVP를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7, 8월 정도에 가스비가 굉장히 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7만 원, 8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PVP를 4번 했는데 가스비로만 수십만 원씩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은 데모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지 않은데 매출보다 가스비를 더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드체인을 처음 만들 때 디지털 애셋 매니지먼트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게임 아이템이었어요. 이미 게임 아이템이라는 거는 디지털화된 자산이고 여러분이 와우나 다른 MMORPG 게임을 하시면 이미 많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것을 그런 마켓들 지금 국내에도 마켓이 2개가 있죠. 그 마켓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면 그러면 어떤 사기 거래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뭐 안전하고 투명하고 이런 블록체인 업계에서 흔히 쓰는 용어들을 이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형 게임사들과 굉장히 많이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블록체인 상에 게임 아이템을 올려서 거래하고 싶은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상에 게임 아이템을 올린다는 거는 아까 거래 비용, 그러니까 트랜잭션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물론 POW면 좀 더 나갈 거고 뭐 디포스나 다른 방식을 쓰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블록체인의 핵심은 서버 한 대로 할 걸 여러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대가 들어가는 만큼 트랜잭션 비용은 더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블록체인을 도입할 건데 근데 기존의 서버 방식보다는 더 비용이 저렴해 라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에서 서비스를 고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높은 트랜잭션 비용을 감당하고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비스는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안했지만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지만 사실은 블록체인만 빼면 더 훌륭한 서비스가 되는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어떤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블록체인에 구현하겠습니다라고 화이트 페이퍼를 쓰고 막 투자자를 만나요. 근데 실제로 그 서비스는 블록체인이 없으면 더 좋은 서비스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저희도 뭐 게임 아이템 혹은 디지털 자산들을 가지고 뭐 거래하는 플랫폼이나 뭐 발행하는 플랫폼이나를 블록체인 상으로 계속 제안을 하고 아이디에이션 했을 때 가장 걸렸던 문제는 블록체인만 없으면 더 좋네? 라는 게 저희 딜레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깊어졌고 오늘은 그런 고민 속에 나온 뭐 일종의 서비스 아이디어를 하나 공유하고자 발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일단 디지털 에셋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볼게요. 뭐 여기 이제 제주도에 오시느라고 다 비행기 타셨는데 항공권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또 디지털 에셋이죠. 여러분이 아도비 뭐 카피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디지털 자산인 거고 막 아까 말씀드린 게임 아이템들 뭐 전자 바우처들 뭐 디스카운트 쿠폰이라든지 멤버십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회사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의 디스트리뷰터가 그 모든 디지털 자산의 공급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카피가 되게 쉽잖아요. 내가 도서 상품권을 디지털로 발행을 했는데 거기 일련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럼 그 일련 번호를 내가 카피해서 써버리면 그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일단은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막는 가장 큰 이유고요. 뭐 거기서 발생하는 더블 스펜드 문제 같은 것도 나오게 되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마켓 이니피션시 프로블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허스키랜드, 참고로 허스키는 저희 테스트넷 이름이고 로고입니다. 이 허스키랜드가 그냥 디즈니랜드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디즈니랜드에 1년 이용권이 있어요. 이 1년 이용권을 바합이 샀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남은 6개월 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요 이슈가 하나 있고 또 앨리스는 6개월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를 6개월만 이용하고 싶은데 1년짜리밖에 안 팔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6개월만 쓸 건데 1년짜리를 사야 되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켓에 어떤 이니피션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미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중고 거래 사이트, 뭐 중고나라 이런 데 가서 나 6개월 남은 티켓이 있는데 이거 살래? 라고 매물을 올리고 또 뭐 사고 싶은 사람은 가서 그런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뭐 크레이기리스트나 이베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서 이런 뭐 일종의 이것 중고죠. 중고 디지털 에셋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거래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어요. 일단은 이 매물 자체가 없는 매물일 수도 있죠. 나는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냥 아무 시리얼 번호나 적어가지고 이것은 디즈니랜드 혹은 허스키랜드의 사용권이야라고 올려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유효한 티켓을 가지고 있지만 그 티켓을 두 명한테 팔 수도 있겠죠. A한테 팔았는데 밥이 지금 캐롤한테 팔았는데 또 앨리스한테 팔고 하면 둘 중에 먼저 쓰는 사람은 제대로 된 티켓을 받은 거고 두 번째 쓰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쓴 티켓이라고 에러가 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블록체인에서 자주 얘기하는 용어인 더블 스펜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 상에서 이런 디지털 에셋을 거래하게 만들겠다고 하면 이제 이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어쨌든 어떤 자산이 두 번 사용되는 걸 막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비트코인의 키 아이디어도 더블 스펜드를 막기 위해서 뭐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고 블록체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이런 이슈들은 쉽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추가로 컨셉을 하나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트랜스퍼를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줄 수 있을 테니까 주는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그 자산의 오너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어쨌든 그 온체인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거든요. 내가 체인에다 뭔가를 기록을 해야 되고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오너십을 증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트랜잭션 한 번을 블록체인에 쓰는 비용, 그게 작게는 몇십 원에서 많게는 몇백 원, 몇천 원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내면서 오너십을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의한 프루프 오브 오너십의 개념은 온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내가 어떤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런 프로토콜을 제안할 수 있으면 프루프 오브 오너십을 구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프루프 오브 오너십 왜 필요하냐? 아까 중고거래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중고거래 시장에서 내가 허위 매물을 내놓는 케이스, 내가 실제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등록을 하면 어쨌거나 효율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나는 사고 싶었는데 막상 사려고 했더니 없어서 못 사는. 그러니까 이 사이트 자체가 뭐 없는 물건들로만 채워놓은 사이트 같은 거는 뭐 중고차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비효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뭐 이게 중고거래 시장이 아니라 그냥 P2P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따로 만나서 이 티켓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너 티켓을 있기는 한 거야? 라는 거를 실제로 티켓을 전해주지 않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이 소유 증명은 사실 이게 이용권의 경우에는 그 이용권을 확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허스키랜드가 그 손님들 입장을 받을 때 티켓을 확인을 하겠죠. 그때도 이 티켓이 실제로 유효한 티켓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런 류의 어떤 유즈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테마파크 예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면 너가 라이센스를 실제로 들고 있어?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게임이라고 치면 게임도 이제 정기 이용권이 있죠. 내가 한 달 이용권, 뭐 하루 이용권 이런 거 팔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이용권을 실제로 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이런 오너십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종류의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프로프 오브 오너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너십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블록체인상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에셋의 오너십을 증명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결국은 뭐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비트코인에서 어떤 에셋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스크립트로 잠겨 있거든요. 근데 이 잠그는 방법이 예를 들면 그 비트코인에서 많이 쓰는 뭐 pay to public key hash라고 하면 거기서는 특정한 퍼블릭 키에 매칭되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에셋을 풀어서 쓸 수 있다가 돼요. 그래서 컨셉이 뭐냐면 어떤 에셋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프로그래머가 이해하는 텀으로 바꿨으면 그 에셋을 잠그는 데 사용된 시크릿 키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치환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러 가보면 아마 그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를 조금만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내용인데 지금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 쪽, 내가 ES를 가지고 있어라는 쪽은 프루버고, 그다음에 그거를 확인해서 너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하는 쪽은 베리파이어예요. 그래서 프루버가 뭘 하냐면 내가 어쨌든 시크릿 키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만 하면 되니까 내 시크릿 키로 어떤 메시지에 사인을 해요.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그 시그너처를 받아서 시그너처를 보고 베리파이를 했을 때 시그너처 맞아 라고 검증이 되면 어쨌거나 이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만 사인을 할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매칭되는 에셋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게 나이브하게 오너십을 증명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오너십을 증명하면 이 시그너처라는 거는 사실 한 번만 쓰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옵체인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다른 데다 또 쓰면 그러면 그 증명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어떤 사람한테 그 소유 증명하는 걸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이거 사실 에셋을 가지고 있어라는 증명을 하면 그러면 내가 에셋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너처가 릴레이가 되면서 그 복사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어떤 디지털 에셋이라는 거는 카피가 쉽다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오너십의 증명 자체가 카피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쉬운 방법은 다시 블록체인에 쓰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애시당초 처음 정의한 프루프 오브 오너십은 오프체인에서 동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쓰지 않으면서 리플레이가 안 되는 방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다음 질문인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약간 개선한 거죠. 앞에 거를 논스를 추가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루버가 바로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베리파이어가 먼저 논스를 하나 줘요. 내가 어떤 숫자를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자는 건데요. 약간 방식을 바꿨어요. 아까는 사인을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 원리긴 하지만 베리파이어가 숫자를 하나 주고 그거를 프루버의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해요. 그러면 이렇게 인크립션 되면 역시나 그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에 의해서 시크릿 키를 가지고 있는 애면 그 인크립션을 디크립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스가 프루버한테 전달됐을 때 이 논스 해당되는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디크립트를 해서 논스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논스를 다시 베리파이어한테 보내주는 방식으로 소유를 증명하는, 결국은 프루버가 이 시크릿 키, 저 퍼블릭 키에 매칭되는 시크릿 키를 가지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방식인 건데 조금 방식을 바꿔서 구현을 해봤어요.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논스라는 값은 베리파이어가 랜덤으로 생성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똑같은 앞에서처럼 똑같은 시그너처를 그냥 돌려서 쓰면 누구나 소유 증명을 할 수 있는
리플레이 어택은 해결이 되고요. 하지만 문제가 또 있죠.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베리파이어가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케이스는 뭐냐면 베리파이어 2가 자기가 베리파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베리파이 1한테 논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버가 어떤 증명을 하려고 할 때 베리파이어 2한테 논스를 달라고 했는데 베리파이어 2는 자기가 논스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베리파이어 1한테 가서 논스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프루버한테 그 논스를 전달해서 그 논스가 뭔지를 베리파이어 2가 받는 거죠. 그러면 베리파이어 2는 실제로는 그 퍼블릭 키에 매칭되는 프라이빗 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리파이어 1 입장에서는 그 논스를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베리파이어 2는 베리파이어 1에게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에셋의 소유 증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앞에서 제안한 스킴에 대한 일종의 공격인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조금 더 바꾸는데 최종적인 버전은 앞에서 그 제안한 방식이랑 똑같은데 뭐가 하나 추가되냐면 그 데이터에 콜백 URL이 추가돼요. 그래서 베리파이어 하는 애가 논스를 이 주소로 넘겨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앞에 있는 방식처럼 중간에 누군가 껴서 그 논스를 가로챈 다음에 내가 에셋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으로 제안한 오프 체인에서 동작하는 어떤 에셋의 오너십을 증명하는 프로토콜 혹은 스킴은 데이터에 논스와 콜백 URL 두 개를 다 넣고 그거를 프루버의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을 해서 줘요. 그러면 어쨌거나 프루버는 자기 시크릿 키로 걔를 디크립션해서 그 논스랑 콜백 URL을 꺼내고 그 콜백 URL에 그 해당되는 논스를 넣어서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그 논스 값이 맞는지를 체크해서 이 에셋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체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그 기본적인 암호학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이 오너십을 증명하는 방법 자체는 사실 특별히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스킴인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에셋의 오너십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어떤 뭐 컨셉이 생긴 거죠. 이런 컨셉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면 좋을까? 블록체인의 서비스라는 게 기존에는 사실 에셋의 거래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앙화된 거래소든 덱스든 전부 다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에셋의 오너십, 그 오너십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게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바라볼 때 좀 추가로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게임, 저희 게임사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디지털 에셋 중에서 가장 빠르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야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천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게임 아이템을 블록체인 상에 다 올려서 거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임 회사는 사실 없어요. 그럼 약간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non-fungible 토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저블 에셋,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피앗, 뭐 달러나 원이나 이런 것들도 펀저블, 그냥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만 원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 원은 똑같은 만 원이고, 뭐 500원짜리 두 개랑 1000원짜리 한 개는 똑같은 1000원이라는 게 펀저블한 에셋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들은 다 펀저블 하죠. 여기 뭐 1달러 100개랑 100달러 한 개랑 같은 돈이죠. 네. 난펀저블한 에셋은 왼쪽도 오른쪽도 똑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은 서로 다른 그림이에요.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익스체인지를 해도 구분이 계속 되는 토큰을 난펀저블한 토큰이라고 하고, 뭐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에서는 ERC721 토큰이죠. 그 크립토키티가 유행하면서 그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가 토큰으로 구성이 됐었고,
그 토큰 하나하나, 고양이 하나하나가 NFT 토큰인 거예요. 난펀저블하다는 거는 어쨌든 펀저블하지 않다는 뜻이고 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쪽에서도 이제 이 난펀저블 토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를 트위치 같은 데서 중계를 하는데 어떤 대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대회에서 뭐 우승하는 플레이어가 입고 나온 어떤 에셋이 있어요. 그 에셋은 다른 에셋들과는 구분되는 난펀저블한 토큰으로 만들어서 걔네만 따로 거래되는 뭔가 마켓을 만들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접근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뭐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 정도 되면 그런 아이디어들을 쉽게 서비스로 옮기지는 못하거든요. 블록체인은 사실은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섣불리 할 수 있는 것들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면 어떨까? 내 비용과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대부분은 어렵겠는데라고 판단을 했고, 이런 난펀저블한 토큰을 만들어서 좀 스페셜한, 그러니까 뭔가 다른 토큰들, 다른 아이템들과는 구분되는 히스토리가 있는 토큰을 만들면 걔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미적지근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열광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모두가 다 살 거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뭐가 좋을까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뭐 게임의 이용권은 어떻지? 내가 한 달 정액 이용권, 뭐 하루 정액 이용권이 있으면 걔 자체도 뭔가 디지털 에셋이어서 내가 필요하면 세컨더리 마켓에 가서 팔 수 있고 하는 에셋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약간 시장의 비효율성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그런 오너십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토콜을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저희 코드체인 상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는 이제 개발자 미팅이니까 코드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그냥 뭐 1000개의 펀저블한 토큰을 발행해 보자, 혹은 1000개의 각각이 다 유니크한 난펀저블한 토큰을 발행해 보자라는 거고요. 코드체인상은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SDK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에셋을 발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민팅하는 트랜잭션을 실행하면 되고 아이템을 민팅할 때 수량과 어떤 메타데이터, 이 아이템의 이름은 뭐지, 아이콘은 뭐지, 디스크립션은 뭐지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에셋이 발행이 되고요. 그 발행된 에셋은 저 리시펀트 첫 번째 주소가 다 가져가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을 했으면 이 발행된 티켓을 팔아야겠죠. 이 팔기 위해서는 에셋을 트랜스퍼하는 트랜잭션을 만들면 되고 발행된 1000개의 에셋 중에 200개는 밥한테 주고 뭐 800개는 앨리스한테 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민팅된 트랜잭션을 꺼내 와서 걔를 인풋으로 주고 아웃풋을 2개 만든 거죠. 뭐 P2P 거래를 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에셋은 유니크하게 구분이 돼요. 어떤 그 트랜잭션 해시와 트랜잭션의 인덱스로 특정 에셋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정한 에셋을 인풋으로 넣고 그 새로운 오너한테 보내주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보내면 그 해당 리시펀트가 이 토큰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토큰들을 분배했으면 분배된 토큰을 이용해서 오너십을 확인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될 텐데요. 요 관련된 코드는 제가 요 슬라이드 한 장에 다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그 GitHub에다가 아예 예제 코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코드를 보시면 내부적으로는 웹소켓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하나 열어서 한쪽은 베리파이어, 한쪽은 프루버로 그 에셋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킴에 따라서 그 논스랑 콜백 UR을 만들어서 인크립션하고 베리파이어가 프루버가 걔를 디크립션해서 논스를 꺼낸 다음에 콜백 URL을 통해서 보내주는 그 코드가 그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스킴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이 프루프 오브 오너십 데모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n no cost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뭐 코스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서버를 운영하고 이런 거는 들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no cost는 그 블록체인 상의 트랜잭션 비용을 안 내게 했다. 그러니까 온체인이 아니다. 오프체인에서 동작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리캡을 하면 어떻게 블록체인을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덱스 말고, 그러니까 아이템을 거래하는 거 말고 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자라는 게 제가 오늘 좀 화두로서 이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한테 던지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고민해 보시고 뭔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저희 코드박스랑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강렬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강연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게임의 에셋을 저장하고 그걸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요구하는 레이턴시와 트래픽을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도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잘 되는 게임들의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고, 그것은 가장 최고 사양의 서버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TPS거든요. 이거를 분산해서 블록체인으로 구현해서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기술에 앞서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왜 거래를 해야 되는가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왜 거래해야 되는가. 게임상에서 발행되는 모든 종류의 에셋을 다 블록체인에 옮겨서 거래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또 게임사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코노미라는 게 사실은 중앙정부가 하는 이코노미랑 비슷해요. 어떤 에셋의 발행량이 너무 많아지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격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메커니즘이 게임사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으로 다 옮겨서 뭔가 자동으로 매니지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게임사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실제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에서 에셋을 발행하고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것은 이벤트성으로 그 어떤 특정한 게임 경기에서 혹은 대회에서 발행된 아이템이고, 이것은 일종의 뭐 업적이고 수상 트로피이기 때문에 이 게임 자체가 뭐 심지어는 없어지고 나서도 나는 내가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내 아들한테 물려줄래 라는 식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발행하는 게, 블록체인 상에서 아이템 발행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기존의 서버에서 발행하던 모든 에셋을 그냥 블록체인에 옮기겠다는 의미도 없고 되지도 않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NFT가 다수의 메인넷에서 적용될 경우에 여전히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뭐 이게 다수의 메인넷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프루프 오브 오너십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나온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발행했는데 그게 뭐 이쪽 덱스에도 올라가 있어야 되고 저쪽 덱스에도 올라가 있어야 되고 여러 군데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고 하면 이중 지불의 이슈 같은 거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프루프 오브 오너십은 이 문제를 100%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위험이나 확률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컨셉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중앙화된 거래소일 수도 있죠. 내가 어떤 토큰을 판매하고 싶은데 대신 팔아주는 뭐 중고나라든 다른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다 올려놨는데 여기서 어디서든 거래가 되면 나머지는 다 무효가 자동으로 되고 이런 거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내가 없는 것들 혹은 소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등록하고 사기가 일어나는 거를 막기 위한 정도로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기술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